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철학사 헬레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헬레니크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그 헬라스 시대, 즉 고전 그리스 시대와 헬레니즘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부터 헬레니즘이 탄생되는 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시대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이 인물 알렉산더, 영어로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보통 더 그레이트라고 하죠. 더 그레이트. 기원전, 그죠? BC 336년부터 323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이지요. 짧은 생애를 살았으니까요. 이 양반이 이제 10대에 이미 그 아버지 빌리포스 대왕을 이어서 이제 임금이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단명했죠. 단명했는데 어떻게 그 10대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 빌리포스를 이어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자기의 측근하고 아버지를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걸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상당히 비범하고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 이제 헬레니즘이라는 시대가, 고전 그리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렉산더의 동방정벌로부터 헬레니즘이 시작된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즉 동방정벌은 그리스 문화와 동방문화, 즉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이 나라가 이 그리스 위에 있거든요. 그리스의 접경에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으로서 알렉산더는 헬라스 문화, 특별히 고대 아테네의 문화를 흠모했던 사람이죠. 문화와 사상을 흠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 동방 원정을 통해서 이 그리스 문화를 수출한 건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벌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오리엔트 문화, 즉 그 지역 문화와 융합이 되면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그저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고전 헬라스의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 즉 동방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헬레니즘이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의 명분은 헬라스의 폴리스, 즉 도시국가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한다는 것이 그의 정복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폴리스 중에서도 아테네죠. 아테네의 어떤 문화와 사상을 동방으로 전파한다는 것이 바로 그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의 명분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 없는 전쟁이란 게 없죠. 항상 그 전쟁은 명분을 가지고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가들이 어떤 그 다른 이유로 어떤 야심과 흑심 때문에 전쟁을 권력자들이 일으킬 때도 언제나 그럴싸한 명분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고국의 모든 전쟁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의 명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푸틴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 국익과 관계가 밀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 국익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명분이 있죠. 우크라이나 안에 뿌리 깊게 있었던 뭡니까? 파시스트, 나치 세력들을 박멸하겠다. 뭐 그런 명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푸틴은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 반러시아적 정서를 가진 어떤 특정 세력을 지목해서 지금도 잔존하고 있는 나치 세력이 있고 그 나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쟁을 한다. 이런 어떤 명분을 갖고 침공을 한 거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죠. 그죠? 여러분 사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큰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걸프전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게 다 이제 1, 2차 세계대전에 비교해 본다면 이건 국지전이죠.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큰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구소련 같은 나라들이 소위 말하자면 군수 산업으로 그죠?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군산 복합 산업 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중공업 어떤 공장들이 이제 유사시에는 이게 무기를 생산하는 그죠? 무기 공장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무기라는 게 뭡니까? 무기라는 게 생산되면 판매를 해야죠. 판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나야죠.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무기라는 게 신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생산품은 소비를 해야 또 새로운 걸 만들죠. 또 새로운 걸 만들면 뭐합니까? 광고를 잘해야 되죠. 무기라는 게 뭡니까? 전쟁이 나야 그 무기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 산업을 어떤 국가의 어떤 그 부의 원천이나 경제의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사실은 그 2차 대전 마치고 큰 전쟁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는 큰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경제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동항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얼지 않는 항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속셈도 있고요. 뭐 2차 대전 이후에 쓰다 남은 무기를 그죠? 재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고 정리하고 또 나름대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신무기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유럽이 겨울 날려면 그 난방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거든요. 천연가스를 유럽 서방이 구입하지 않으면은 겨울에 혹한의 겨울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천연가스 값이 2배로 뛰든 3배로 뛰든 서방 세계가 이 러시아의 가스를 수입해야 되니까 곧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에 이제 러시아의 그 가스값이 이제 뭐 폭등을 할 테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러시아가 또 많은 또 수입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번 전쟁에서 뭐 자기들 무기를 지원하니까 재고도 정리하고 새로운 무기를 또 소개도 하고. 지금 벌어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이 아니죠. 현대전이라는 것은 뭐 모니터를 보고 전자게임 하듯이 하는 건데 지금은 재래식 전쟁, 재래식 보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요. 그 이면에 또 미국이 또 무기를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래식 전쟁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소비하고 하는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전쟁의 어떤 내막과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전쟁에서 가장 그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죠. 예, 그래서 전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전쟁만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야 되겠고 또 앞으로도 향후에 또 이런 식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 세계의 문명과 세계의 경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방법으로 좀 더 뭡니까?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또 여러 가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런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요. 그럴싸한 명분을 갖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의 이 동방 원정,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명분은 헬라스의 폴리스의 문화를 동방으로 전파한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에 군주가 되어서 거대한 영토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룩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불세출의 인물이죠. 뭐 14살 땐가 뭐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니까요. 그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히 탁월한 전쟁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절세의 무공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위대한 전사지요. 당시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 양상으로 되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장수들 간의 맞짱으로 결투를 해서 승부를 보는 이런 것이 그 당시 고대 전쟁의 전형이거든요. 군사를 몰고 가도요. 저쪽에서 뭐 10,000명을 몰고 이쪽에서 5,000명을 몰고 와도요. 뭐 서로 교전해서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장수들끼리 그죠 나와서 1대1로 맞짱을 떠서 승부를 가르는 그런 방식의 전쟁이 성행했던 것이죠. 아니면은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서 적진을 휘저으면서 싸웠다는 거죠. 14살부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하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 삼국지의 조자룡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자룡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비의 아들이 그 적진에 있을 때 유비의 아내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단기 필마로 그죠? 몰고 들어가서 적진을 휘젓고 유비의 아들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탁월한 그죠? 절세의 무공을 가진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원래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북부까지를 모두 정벌했습니다. 실로 거대한 땅이죠. 그는 정복한 지역의 아테네를 모방해서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테네를 본따서 아고라를 만들고 목욕탕과 신전과 스타디움과 극장을 건설했던 것이지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석재들을 가지고 그런 도시들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본던 도시들을 짓고 그 도시들을 아테네화하기 위하여 아테네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그 도시에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 문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도시가 하나하나 건설되면 그 지역 사람들과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원정을 떠나서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거기에 도시를 만드는데 그 도시를 아테네를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고라를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스타디움을 짓고 거기에다가 뭡니까? 헬라스 사람, 즉 그리스 사람과 마케도니아 사람을 이주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헬라스 문화가 페르시아에 들어왔다는 것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뭡니까? 전혀 이질적인 문화죠. 그래 문화에 유익 않게 그 알렉산더가 어떤 그 헬라화하기 위하여 썼던 정책이 혼혈이죠, 결혼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스 사람들하고 이제 마케도니아 사람들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 특히 그 지역의 여인들하고 결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 피가 섞이는 것만큼 확실하게 문화와 이 국가를 혼합시키는 통일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고대에서는 그게 가장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테네화하기 위한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 강점하고 나서 그 융합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일제 문화를 유입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 그 36년 동안 통치를 당하면서 일제화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같이 들어와서 이 한반도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뭐 어디 개성에서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청년들끼리 정분도 나고 그래서 결혼도 하기도 하고 피가 섞이면서 이제 융합되는 이런 사태가 식민지가 길어질수록 밀도가 짙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36년이면 한 세대 정도인데 한 세대 정도에서도 우리가 뭐 굉장히 그죠. 물론 일본이 전반기에는 그 소위 무단 통치라고 해서 어떤 폭력적인 통치를 했지만은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문화 통치라고 해서 문화적인 정책을 폈죠. 알렉산더도 그런 식으로 헬라스 문화를 전파하고 특히 아테네 문화를 여기 전파하면서 아테네 사람들과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 문화를 융합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토착 문화와 종교가 고스란히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통치하는 왕을 세워서 군주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비전은 완전하게 정벌한 그 지역에서 완전한 그리스식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왕정을 세운 게 아닙니다. 계례 왕권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뭐 통치를 한 게 아니고 알렉산더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그 아테네식 민주주의를 그 정벌한 그 도시에서 정착시켜서 민주 정치 체제 국가를 형성시키는 것이 알렉산더의 통치 철학이었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토착 문화가 대부분 미신이고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숭배가 있었던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아테네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정치적 토론을 벌이고 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스타디움에서 운동 경기를 보는 것들이 정벌당한 피지배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헬라에. 그런데 이런 곳에 아테네식의 문화를 심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알렉산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 문화를 식민지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하여 알렉산더 자신도
지역 토착민들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죠. 이 젊은 친구가 보통 뭐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정복을 해서 그 지역의 지역의 토착민의 여자하고 결혼한다.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의 그 세계 비전이었죠. 그래서 아테네의 어떤 문화와 정치 이념을 자기가 정벌하는 곳에서 심어서 아테네식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가진 제국을 건설하겠다. 그걸 위해서는 짐도 그 지역 여자들과 결혼해서 완전한 이 융합 정책의 하나의 표상이 되어 보겠다라는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입장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에 있어서 아테네 문명은 사실은 이방 문명이죠. 여러분,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 사람이지 아테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입장에서도 이 아테네의 문명은 이방 문명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아테네 문명에 대한 자신의 흠모 때문에 자신이 정복하는 지역에 아테네를 본다서 도시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시도는 어마어마한 세계적 실험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백보도 대단하고요.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죠. 이집트에. 그게 대표적으로 알렉산더가 이집트 쪽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아테네를 본다서 만든 도시고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명명한 것이죠.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의 원래 모본은 바로 아테네라는 폴리스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알렉산더의 시도는 헬라스 문명에 식민지의 이방적 요소가 엄청나게 유입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식민 지역의 토착민들에게도 헬라스적인 요소, 즉 그리스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문화의 융합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흐름도 역방향으로도 진행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문화와 문명이 또 뭡니까? 헬라스 문화에 영향을 주는 사태도 벌어졌던 것이죠. 문화의 융합이라는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의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일제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도 줬겠지만 반대로 뭡니까? 우리의 문화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역방향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건설한 도시에서는 그리스 문화, 즉 헬라스 문화와 그 지역 토착 문화가 융합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종교의 신들과 헬라스의 신들이 융합되어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융합, 종교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헬라스의 신들, 즉 그리스의 신들과 정복당한 동방적의 신들의 이름도 어떻게 뒤섞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화적 혼합주의는 언제나 종교적 혼합주의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은 자연스럽게 그리스 문화와 식민지 문화 사이에 융합을 가져왔으며 헬라스의 도시 국가였던 폴리스가 정벌되고 거대한 제국이 건설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계 시민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즉 세계 시민주의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코스모폴리타니즘이죠. 이거는 이제 세계 시민주의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해 동포주의라고. 그래 사해라는 것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죠? 이 사면에 있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포다 해서 사해 동포주의라고 하고 요즘 번역으로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이 갖고 왔던 하나의 어떤 거대한 사회적 정치적 시대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제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감행하면서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은 첫째는 뭡니까? 문화융합이죠. 문화융합. 문화융합. 문화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컬처럴 그죠? 릴리저스 신크레티즘이죠. 이제 문화적 종교적 융합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세계 시민주의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동방 원정의 결과 그죠? 문화적 종교적 혼합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형성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로컬한 그 민족적 지역적 어떤 그 문화로부터 이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이게 이제 거대한 제국이잖아요. 알렉산더가 먼저 이제 섭렵하고 이게 정벌해버린 게 재미나게도 뭡니까? 그리스의 그 폴리스들을 다 정벌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폴리스, 헬라스 지역에 있는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모든 폴리스들을 다 정복해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또 뭡니까? 쭉 가서 어디까지? 인더스 강까지 쭉 인더스 강 그 유역까지 사거리 그냥 정복을 하면서 이 문화적인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형성되고 그것과 더불어 거대한 하나의 세계 시민주의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린 내용은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과 헬레니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한번 그 정리를 해보신다면 이런 그 문제를 내고 싶어요. 제가 헬레니즘 시대에 세계 시민주의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요 내용을 갖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같이 그 A4지를 펴놓고 한번 써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토론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재미있으셨습니까?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헬레니즘 시대 철학의 공통적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것은 저에 대한 사랑이겠죠.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제가 그 고대 철학부터 21세기 철학까지를 강의하는데 여러분 그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많은 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